안녕하세요. 반송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1894년 갑오개혁에서부터 1896년 아관 파천기까지 조선 근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4년 갑오개혁이 추진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해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군은 정부와 전주하약을 맺고 난 다음에 정부는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농민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정청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할 일이 없어진 일본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실파를 축출한 다음에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조선 정부가 만들었던 개혁추진기구 교정청을 폐지를 하고 기몽집을 중심으로 궁극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일본의 강요하에 이루어진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은 크게 두 차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먼저 1차 갑오개혁은 기몽지 흥선대원군 연립내각을 등장을 시켜서 일본이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게 하게 됩니다. 먼저 정치면에 있어서는 왕실 사무와 정부 업무를 분리하는데요. 그동안 왕실의 외척이 정치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고요. 왕권도 제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 광종 때부터 실시됐던 이 과거 제도를 이때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임대 등용 제도를 실시하고요. 사회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가장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조선은 약 1000년 동안 법적으로도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이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연좌제로 하여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며 일가 친척까지 한꺼번에 처벌했던 이 제도도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과부들은 남편이 일찍 죽으면 재혼을 할 수 없었는데 과부도 재혼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중앙관청에서 세금을 따로따로 별도로 걷어왔던 것을 국가에 내는 세금, 즉 국가재정을 한 군데로 일원화하고요. 세금을 돈으로 내게 하는 조세급납화 제도가 실시됩니다. 또한 도량형 통일이라는 건데요. 도량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치, 크기, 사이즈를 통일시켰다는데요. 예를 들면은 쌀 한 대, 쌀 한 말, 그 다음에 수레바퀴 크기, 도로 넓이 이런 것을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은 이제 흥선대원군을 탈락시키고 친일파 박용효를 넣어서 박용효, 김홍립 내각을 등장시킨 다음에 1차 갑오개혁 추진기구였던 궁극기무처를 폐지를 하고 고종에게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2차 갑오개혁입니다. 2차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그 당시 조선은 전국이 8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23부로 개편을 하고요. 그동안 각 지방의 수령이나 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판권을 따로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사법권을 독립을 시키고요. 그 다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입국조서를 고종이 발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입국조서에 따라서 교사 양성기관인 한성사범학교도 설치되는데요. 자, 이 교육입국조서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입국조서는요. 1895년 고종이 국민교육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한 조칙, 발표 내용인데요. 앞으로 학교를 길러서 인재를 길러내야만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인재를 길러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갑오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갑오개혁의 그 의의로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신분제 폐지랄지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실시하는 등 조선이 근대화되는 그 계기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계점으로서는 일본의 강요하에 이루어진 개혁이고 일본의 필요에 따라서 실시된 계획이라서 조선이 진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의 군사제도 개혁 같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본은 강요하에 이루어진 계획이기 때문이었겠죠. 자, 여기까지는 대체로 이제 의와 그 한계점이 정리되었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뒷장. 자, 청일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일본은 청에게 요동반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의 요동반도로 갖게 되는데, 일본이 요동반도로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요동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는 대륙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청의 요동반도로 갖게 되면은 일본이 내륙으로 진출할 것이고 대륙 땅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넘보게 되는데, 이러면 겁이 나는 나라가 러시아였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일본이 청의 요동반도를 못 갖게 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에 붙이니까 유럽에서 자기네 나라 동맹국인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와서, 즉 세 나라 3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간섭을 해서 청의 요동반도로 되돌려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은 3국 간섭을 받아서 청의 요동반도를 다시 청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고 있었던 조선의 실세했던, 권력이 실세했던 명성황후는 조선이 친해야 될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명성황후는 적극적인 러시아와 친하려는 친러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사리 전쟁에 승리해서 조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일본이 조선 내에서 친러 정책이 실시되니까 조선을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리는 소위 1895년 을미년에 있었던 을미사변입니다. 이 을미사변은 일본은 그해 한여름 8월 20일에 이거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치미를 떼겠죠. 이 을미사변을 일으킨 나라가 조선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인지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런 비판으로 위기를 느낀 일본은 그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또 하나 개혁을 강요시키는데, 이게 바로 을미계획입니다. 을미계획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처럼 첫째, 양력을 써라. 그 다음에 조선의 그 양반 유학자들은 다들 조선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여 양반 유학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자르라는 단발령 실시, 그 다음에 오늘날의 초등학교인 소학교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청년들을 퇴치할 수 있는 종두법을 실시하고, 그 다음 새로운 연호,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등 5개의 개혁을 강요한 것이 바로 을미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을미계획 중에서 머리를 자르라는 이 단발령하고 그해 명성황후가 잔인하게 시해됐던 이 을미사변에서 반발해서 전국의 양반 유학자들은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은 다시 말하면 을미사반과 단발령이 반발해서 양반 유학자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일으킨 사건이고요. 이 을미의병장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이소은과 유인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도 잔인하게 이제 시해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남은 이 고종은 신변 보호에 극도로 위험을 느끼는데, 이때 이범리, 이완용 같은 친러파들은 이 고종에게 공고를 하여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관으로 옮겨가서 살자고 합니다. 아관은 아라사 공사관 준말로 아라사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는데, 이 당시 아관은 지금 서울 시청역 덕수궁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수궁 뒤편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1년간 옮겨가서 살게 되는 소위 아관파천을 하게 됩니다. 이 아관파천기에는 당연히 조선 정치는 러시아와 친하는 친러파가 득세를 하게 되겠고요. 러시아가 이때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합니다. 한편 서양 열강도 러시아를 통해서 조선의 막대한 이권들을 많이 빼앗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조선이 열강들의 이권을 많이 빼앗긴 시기는 바로 이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었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잘 들어야 다음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